회사가 문을 닫던 날, 저와 남편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이 한꺼번에 생계를 잃은 거죠. 내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낭떠러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한결이는 중학교 2학년, 하은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이들 밥값, 학원비, 공과금,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뒤척이는 날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며칠을 거실 바닥에 앉아 한숨만 쉬더니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가희야, 나 장사 한번 해볼까 싶어. 장사? 갑자기 무슨 장사를? 회사 다닐 때도 느꼈잖아. 우리 나이에 다시 이력서 써봐야 면접 기회도 안 와. 40 넘은 부부가 나란히 구직 사이트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 차라리 작은 가게라도 하나 직접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가게를 새로 열려면 보증금에 인테리어에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지금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잖아.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말 몰라? 가게 차리려고 1억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노는 게 돈 버는 거래.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퇴직금이라 해봐야 회사가 부도난 터라 제대로 나올 리 없었죠. 그때 문득 시어머니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혼자 운영하시던 식당이 있었어요. 손님이 뜸해져 곧 문을 닫으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가게 있잖아. 그 가게를 우리가 맡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문 닫으실 거라면 우리가 한번 살려보는 거야. 새로 여는 것보다 돈도 훨씬 덜 들잖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어머니 가게? 거기 장사 안 돼서 접으신다며. 그걸 우리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안 해보고는 모르잖아. 새 가게 차릴 돈은 없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땅에서 쌀이 나와 돈이 나와? 새로 창업할 바에는 일단 거기서 도전해보는 게 좋지.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가게가 되겠니? 나도 몇 년을 붙잡고 있다가 포기하는 건데 너희가 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어머니, 저희도 이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해보다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접겠습니다. 성재야, 장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손님 없는 가게에 하루 종일 서 있으면 그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는 줄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무너지느니 부딪혀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아들 내외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는 걸 모르실 리 없었죠.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시어머니께서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작은 가게를 넘겨받았어요. 44, 저희에게 남은 건 그 낡은 가게 하나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가게 문을 일주일간 닫았어요. 다시 재오픈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였죠. 첫날 가게 안에 들어서자 묵은 기름 냄새가 벽까지 스며 있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작업복 소매를 걷어 붙였습니다. 저도 고무장갑을 끼고 남편 옆에 섰죠. 페인트 칠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저쪽 벽 기름때부터 밀어. 돈 주고 사람 부를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다 해야 해. 알아, 걱정 마. 못할 게 뭐 있어. 이 정도는 나도 충분히 해. 테이블 좀 봐. 다리가 흔들리는 것도 있고 상판이 갈라진 것도 있어. 이건 손님 앞에 내놓을 물건이 아니야.
너무 낡은 건 과감하게 빼. 대신 중고라도 깨끗한 걸로 구해오면 되잖아. 발품 파는 건 자신 있으니까. 저희는 쓸 수 있는 건 닦고 조이고 칠했어요. 살릴 수 없는 것들은 미련 없이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중고 물품 사이트를 뒤졌고 저는 인근 폐업 가게를 돌며 쓸만한 집기를 찾아다녔죠. 발품이 곧 돈이었어요. 페인트를 2번 덧칠하니 누렇던 벽이 달라졌습니다. 형광등을 갈고 바닥을 문지르니 가게가 숨을 쉬기 시작했죠. 이제 메뉴를 손봐야지. 어머니가 하시던 메뉴 그대로는 안 돼. 주변 상권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맞아. 주변에 사무실이 많으니까 점심때 직장인들 입맛에 맞춰야지. 간단하고 빠르게 나가는 메뉴 위주로 짜보자. 백반은 유지하되 찌개류는 보강하고 반찬 가짓수는 줄이는 대신 맛에 집중하자. 적은 가짓수라도 제대로 된 한 그릇을 내야 사람들이 다시 와.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는 제법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낡은 껍질을 벗겨낸 자리에 새살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게 문을 다시 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첫날부터 아침마다 가게에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할 테니까 집에서 쉬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무리해. 반찬 좀 다듬는 건 누워서도 하는 거야. 너희 둘이서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내가 나와야 그래도 좀 돌아가지. 그래도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됐어. 잔소리 말고 홀이나 봐. 내 가게인데 내가 나오겠다는 걸 왜 말려? 주방은 내가 거들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말리는 저를 매번 손사래로 물리치셨어요. 수십 년 가게를 지켜온 분의 손끝에는 저희가 흉내낼 수 없는 감각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덜 막막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요리가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옆에 서서 칼질을 배우던 아이였죠. 남편도 군 시절 취사병으로 복무했던 터라 칼과 불 앞에 서는 일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게 저희의 유일한 미천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면 가게에 나갔어요.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육수를 올리고 재료를 손질했죠.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뛰어가서 남편 곁을 채웠습니다. 이 된장찌개 한번 먹어봐. 어제보다 간이 나을 것 같아? 된장을 조금만 더 넣어봐. 직장인들은 점심에 좀 짭짤한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 알았어. 내일은 멸치 육수 대신 사골 베이스로 한번 바꿔볼까? 깊은 맛이 확 달라질 거야. 좋아. 대신 원가 계산은 해봐야 해. 사골이 만만치 않잖아. 걱정 마. 새벽 시장에서 뼈 싸게 받을 수 있는데 알아놨어. 양으로 밀어붙이면 단가 맞출 수 있어. 그렇게 매일 한 그릇씩 맛을 다듬어 갔어요. 처음 2달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너 팀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빈 테이블을 닦으며 남편과 눈이 마주칠 때면 서로 애써 웃었어요. 포기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3달째부터 단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시던 분이 동료를 데려오고 그 동료가 또 다른 사람을 불렀죠. 남편이 새벽마다 우려낸 육수의 깊은 맛이 조금씩 사람들의 혀에 안착하는 거였습니다. 반년이 걸렸어요. 망해가던 가게가 겨우 숨통을 트우기까지 꼬박 반년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 장사 때 빈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소문이란 것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홀 불을 끈 뒤 저와 남편은 마주 앉아 정산을 했죠. 계산기를 두드리던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희야, 왜 그래? 우리가 해냈나 봐. 저는 숫자가 찍힌 종이를 내려다보았어요. 남편의 눈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진짜 될까 싶었는데 새벽에 혼자 육수 끓이면서 이게 맞나 싶은 날이 수도 없이 많았어. 텅 빈 가게 보면서 접어야 하나 매일 고민했다. 나도 빈 가게 닦으면서 매일 무서웠어. 그래도 당신이 포기 안 하니까 나도 이악 물고 버틴 거야. 고마워, 가희야. 당신이 옆에 없었으면 난 진작에 접었을 거야. 저희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이 계산기 위로 떨어져도 닦을 생각을 못했어요. 허름한 가게 한 구석 꺼진 불 아래에서 나란히 흘린 그 눈물의 무게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녁 장사를 마치고도 가게에 남았어요. 내일 점심 예약 2팀이나 들어왔어. 육수 미리 잡아놓을 테니까 먼저 들어가. 같이 하고 가지. 혼자 하면 늦잖아. 애들 있잖아. 가서 좀 쉬어. 나 금방 갈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금방 온다는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집에 돌아와 아이들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거실에 앉았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렸죠.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괜한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외투를 걸치고 가게로 향했죠. 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귓가를 스쳤지만 추운 줄도 몰랐어요. 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가게 앞에 도착하니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남편이 보였어요.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핏기를 잃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무너지면 안 되었죠. 여보 일어나. 나야, 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슴 위에 2 손을 올렸어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는 것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여보, 제발 눈 떠. 나한테 이러지 마. 당신이 금방 온다고 했잖아. 금방 온다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손바닥 아래에서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숫자를 세며 울었죠. 30번을 누르고 인공호흡을 하고 다시 30번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차가웠어요. 안 돼, 여보. 일어나야지. 내일 예약 들어왔다며. 육수 잡아놓는다며. 일어나, 제발.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온몸으로 번져왔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남편의 심장은 대답하지 않았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대원이 저를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 사람은 매일 새벽 4시에 서서 육수를 끓이던 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의 말은 짧았어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어요. 눈물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유리병 너머로 아득히 멀어지는 것 같았죠.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앞에 서시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셨습니다. 성재야, 이 못난 놈아. 예미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니? 엄마가 그 가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좀 들을 것이지. 이 못된 놈아. 어머니. 가희야,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그 가게 진작 닫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어머니 탓 아니에요. 저희가 하겠다고 나선 건데.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저희 두 사람의 울음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났죠. 새벽마다 육수 냄비 앞에 서던 그 넓은 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던 그 주방에 다시 들어서야 했어요. 바닥을 밟을 때마다 그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발끝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결이와 하은이의 밥값은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서던 자리에 서서 육수를 올렸습니다. 남편이 적어놓은 레시피 노트를 펼치며 하나하나 따라했죠. 글씨가 번질 때마다 눈을 감았다 떴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가게에 나오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분이 며느리보다 먼저 앞치마를 두르셨죠.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쉬세요. 나한테 혼자 집에 있으라고 하지 마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재 생각밖에 안 난다. 그러다가 나도 아들 따라갈 것 같아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일하는 게 차라리 나아. 시어머니의 눈은 늘 붉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님 앞에서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반찬을 다듬다 멈추는 손, 갑자기 고개를 돌리시는 모습을 저만 알았죠. 저와 시어머니는 말없이 일했어요. 서로의 슬픔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였죠.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어요. 드시는 양도 줄고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가게 하루 문 닫고 병원에 같이 가요.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이래.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가보시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루쯤은 닫아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을 잃은 것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묻은 것이었어요. 칠순을 앞둔 몸이 그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어느 점심 장사 도중 가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저하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가게는 어떡하고? 너 혼자 어떻게 다 하려고? 어머니, 가게는 제가 지켜요. 어머니는 몸부터 추스르셔야 돼요. 제발요. 에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날부터 저의 하루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새벽에는 가게, 밤에는 병원이었죠.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혼자 가게를 지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가게 앞을 정리하는데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신우이였죠. 말끔한 원피스에 선글라스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백화점이라도 다녀온 듯한 차림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죠. 반갑다는 감정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와 저 사이에는 온기라 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혼 초 신우이는 저희 부부에게 돈을 빌렸죠. 누나가 급하다는데 어떡해. 수원에서 가게를 새로 차린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대. 일단 빌려주자. 얼마나? 2천. 그때 저희에게 2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살림에 보태야 할 돈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친누나였기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누나가 가게에 자리 잡으면 금방 갚겠다고 했어.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하더라. 알았어. 그리고 그 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돈을 받아간 뒤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1년, 2년, 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죠. 가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었습니다. 누나가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앞가림만 하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면목 없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신우이라는 사람에게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죠. 그리고 남편 장례식 날 신우이가 잠깐 왔었습니다. 문상객 사이에 섞여 고개 한번 숙이고는 1시간도 안 되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지도 않았죠. 아들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두고 제 갈 길을 간 거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피가 섞였을 뿐 가족이 아니구나. 그런 사람이 지금 가게 앞에 서 있었죠. 예쁜 옷까지 차려입고 말입니다. 대체 무슨 용건인지 싸늘한 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어요. 저는 그때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반갑지 않아도 인사는 해야 했죠. 형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우이는 선글라스를 올리며 가게 안팎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가게 나름 깨끗해졌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리모델링 한 거야? 저희가 직접 손봤어요. 그랬구나. 수고했네. 솜씨들도 좋아. 그리고는 저를 보며 느릿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묘하게 거슬렸죠. 올케가 그동안 수고 많았어. 성재일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지? 이제 그만 쉬어. 여기는 앞으로 내가 볼 테니까. 저는 빗자루를 멈추고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귀를 의심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서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신우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빗자루를 쥔 채 입구에 버티고 섰죠. 여기서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신우이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올케, 왜 이래 지금? 나도 고마워하는 거야. 성재 죽고 나서 혼자 가게 봐준 거 고맙다고. 그런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정확히 해야 하는 건 정확히 해야지. 이 가게 원래 누구 가게였는지는 알고 있지? 원래 내 가게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운영할 거고
올케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눈앞에 이 사람이 진심으로 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가게가 형님 가게라고요? 신우이는 고개를 돌려 가게 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저기 뭐라고 써 있어? 송이네 연탄고기. 송이가 누구야? 나야, 이송이. 내 이름이라고. 그리고 이 가게 사업자 등록증 누구 앞으로 돼 있는 줄 알아? 내 이름이야. 이 가게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법적으로 내 가게라고. 저는 신우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가게였어요. 남편이 바로 이 바닥 위에서 쓰러져 죽은 가게였죠. 그런데 돈 빌리고 잠수 탄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 가게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형님,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돈 빌려가고 잠수 타놓고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 와서 내 가게? 자기 동생 장례식에도 잠깐 있다가 간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자기 가게라고 해요? 가세요. 당장 가세요. 저 남편 죽고 눈에 뵈는 거 없는 년이에요. 괜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돌아서 가시라고요. 뭐? 내 가게인데 왜 내가 가? 올케가 나가야지. 내 가게를 내가 운영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법적으로 내 가게라고. 올케, 내 말 듣고 있니? 저는 빗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신우이가 한 발 물러섰어요.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이걸로 얼굴 쓸어버립니다. 당장 안 가실 거예요? 야, 너 진짜 미쳤어? 이게 형님한테 빗자루를 들어? 저는 빗자루를 휘둘렀죠. 신우이 코앞으로 빗자루가 휑하고 지나갔어요.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쳤어? 이거 폭행이야. 알아?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빗자루를 높이 들고요. 그러자 신우이는 결국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입구에 서 있었죠. 빗자루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점심 장사 준비 전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여쭤봐야 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니, 어제 형님이 가게에 왔었어요. 시어머니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어요. 송이가? 그 애가 갑자기 왜? 갑자기 오셔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가게가 자기 거니까 앞으로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저보고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고? 송이 그것이 감히 그런 소리를 해? 간판에 송이네라고 돼 있으니까 자기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도 자기 앞으로 돼 있다고. 가희야, 똑똑히 잘 들어. 시어머니는 이불 위에 놓인 손을 떨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 가게는 송이 이름으로 낸 거 맞아. 그 애가 먼저 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보증금도 대주고 집기도 사주고 자리 잡을 때까지 다 밀어줬어.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애가 뭘 했는 줄 알아? 뭐를 했어요? 최서방이랑 수원에 가서 자기네 가게를 새로 차린 거야. 여기 가게는 팽개치고. 그때도 내가 돈 보태줬다. 너희한테 빌려간 2천도 그때 수원 가게 차리는 데 쓴 거야. 저는 이가 갈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누나니까 참으라고 했던 그 돈이 결국 신우이 제 입속 챙기는데
들어간 거였습니다. 송이가 가게를 내팽개치고 떠났는데 내가 그냥 놔두겠어? 가게 차릴 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새로 가게 이어간 거야. 월세도 그때부터 쭉 내 이름으로 내고 있었고 세금도 다 내가 내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가게는 어머니 가게인 거잖아요. 당연하지. 송이는 가게를 내던지고 간 거야. 자기가 뭘 했다고 이제 와서 자기 가게래? 못된 년. 그 애가 여기서 국물 한 그릇이라도 끓여본 적이 있어? 성재가 새벽마다 죽어라 이래서 살려놓으니까 냄새를 맡고 귀여운 거야. 귀여운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킨 음성이었죠. 가희야, 송이 걔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 가게 내주면 안 돼. 성재가 목숨 걸고 살린 가게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왜 저러는 걸까? 수원에서 자기 가게를 잘하고 있다던 사람이 왜 뜬금없이 이 가게에 집착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장사가 잘 되니 탐이 난 걸까? 그렇다고 하기엔 저희 가게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죠. 저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시댁 쪽 이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님, 저 가희예요. 다름이 아니라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아시나 해서요. 송이? 글쎄, 나도 요즘 통 연락을 못했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수원 쪽 가게 상황 아시는 거 있으세요? 글쎄,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 전엔 잘 된다고 자랑은 했었는데 요즘은 통 연락을 안 하고 살아서. 이모님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셨어요. 저는 바로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죠. 삼촌은 신우이네 가게 근처에 아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연락해 줄게. 근데 왜 갑자기? 송이가 또 무슨 사고 쳤냐? 아니요, 그냥요.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알아봤는데 이 상황이 안 좋더라. 송이네 가게가 처음엔 잘 됐는데 작년부터 주변에 비슷한 식당이 서너 개나 들어서면서 손님이 확 줄었대. 지금은 사실상 거의 파리만 날리는 수준이래. 가게가 망한 거예요? 망했다고 봐야지. 월세도 몇 달째 밀리고 있다더라. 최서방이 따로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시원찮은 모양이고.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 가게가 망했어요. 돈줄이 막히니까 이제 와서 이 가게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목숨까지 갈아 넣어 살린 이 가게를 말이죠. 자기가 버리고 간 것을 남이 일으켜 세워놓으니 슬쩍 주워가려는 속셈이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죠. 지금은 분노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장사 준비를 위해 가게에 출근을 했는데 입구에 차 한 대가 떡하니 서 있었어요.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채로 주차가 돼 있었죠. 그때 차 뒤에서 형님이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요. 옳게 왔어? 오늘은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 저는 가게 입구를 틀어막은 차를 바라보았어요. 손님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대놓고 장사를 방해하겠다는 거였죠. 형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차 빼세요. 곧 장사 시작해야 돼요. 장사? 올케가 왜 내 가게에서 장사를 해? 내가 이미 말했잖아. 이 가게는 내 거야. 그만 손 떼. 좋게 말할 때 나가. 형님,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가게는 형님 가게가 아닙니다. 차 빼시고 가세요. 안 빼. 올케가 나간다고 할 때까지 절대 안 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죠. 불법 주정차 범칙금 부과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고 강제 견인 또한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신우이는 그걸 알기라도 하는 듯 팔짱을 끼고 차에 기대어 비죽 웃고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봤자 소용없어. 범칙금? 그 갖고 내면 그만이지. 올케가 나갈 때까지 난 매일 이렇게 할 거야. 매일.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차에 막혀 고개를 갸우뚱하다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죠. 하루치 매출이 눈앞에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였죠.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들고 와서 신우이 차 앞 유리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까나리 액젓이요. 야! 야야야!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내 차에 지금 뭘 뿌리는 거야?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당연했어요. 앞유리에 뿌리면 까나리 액젓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거의 못 쓸 정도로 오랫동안 냄새가 나거든요. 차 빨리 안 빼? 딱 30초 준다. 이 다음엔 망치로 형님 차 다 부셔버릴 거야. 알아서 선택하세요. 뭐?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1초, 2초, 30. 야! 야야! 저는 대답 대신 가게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해머를 두 손으로 들고 돌아왔죠. 신우이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야! 그거 내려놔. 진짜 그러면 나 경찰에 신고한다. 기물파손이야. 신고해. 어차피 신나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면 겁낼 것도 없거든. 신우이는 소리를 질러댔지만 제 손에 들린 망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결국 허둥지둥 차에 올라탔습니다. 급하게 차를 빼면서도 창문을 내리고 악을 썼죠. 두고 봐. 법대로 할 거니까. 차가 빠지자마자 신우이가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가게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문을 안에서 잠그려는 거였죠. 저는 망치를 내려놓고 신우이를 뒤쫓았어요. 문이 잠기기 전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신우이의 팔을 움켜쥐고 문 밖으로 끌어냈죠. 신우이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미쳤어? 이거 폭행이야. 완전 미친년이네. 똑바로 들어요. 나 이거 가만히 안 있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들으라고. 이 가게 내 남편이 목숨 걸고 살린 가게야. 이 가게에 내 남편 생명이 스며들어 있다고. 그런데 이 가게를 내놓으라고? 죽어도 어림없어. 다시는 가게 앞에 얼씬거리지 마. 신우이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옷에 먼지를 털었어요. 좋아, 올케. 그렇게 나오는 거지? 법대로 하자. 법정에서 보자고. 신우이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죠. 다리가 떨렸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새벽 3시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저를 핸드폰 알림이 깨웠어요. 사설 경비업체에서 보낸 문자였죠. 가게 침입 감지, 경보 작동, 확인 바랍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이 경비 시스템은 신우이가 차로 입구를 막았던 그날 이후 제가 새로 설치한 거였어요. 신우이 주차 행패 이후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치를 했죠. CCTV와 경비 시스템을 함께 들인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걸치고 가게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잠든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경비업체 직원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게 옆면창 유리가 깨져 있었어요. 바닥에 벽돌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죠. 유리 파편이 안쪽 바닥에까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신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CTV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안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했어요. 영상 속에 신우이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신우이가 가게 앞에 나타났죠. 후드를 뒤집어 쓰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정문을 당겨보고 밀어보고 손잡이를 흔들었습니다. 잠겨 있다는 걸 확인하자 뒷문으로 돌아갔죠. 뒷문도 잠겨 있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어디선가 벽돌을 가져와 창문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자 깨진 틈으로 몸을 구겨 안으로 들어갔죠. 가게 안에서 약 10분을 머물렀어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을 살피기도 하고 선반 아래를 들여다보기도 했죠. 그리고는 허겁지겁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저는 영상을 되돌려 며칠치를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유리를 깨기 3일 전부터 신우이는 매일 새벽마다 가게를 찾아왔어요. 정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뒷문까지 돌아가 서성이다 돌아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사흘 연속이었죠. 단순히 가게를 빼앗으려는 것 치고는 뭔가가 이상했어요. 가게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왜 새벽에 도둑처럼 몰래 들어오려 하는 걸까요? 당당히 법적으로 따지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낮에 와서 당당하게 주장하면 될 것을 왜 남의 눈을 피해 새벽마다 기어오는 걸까요? 가게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죠. 신우이만 아는 무언가가요.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일단 가게 유리를 깨고 무단 침입한 건에 대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밀려드는 새벽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신우이가 이 가게에서 대체 뭘 찾으려 했던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유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중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에 그나마 한숨을 돌렸죠. 업체 기사가 깨진 유리를 교체하는 동안 저는 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았어요. 파편이 구석구석까지 튀어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신우이 생각뿐이었죠. 사흘이나 새벽마다 찾아와 문을 흔들고 결국 벽돌까지 던져 유리를 깼습니다. 신우이가 가게 안에서 10분 동안 두리번거리던 CCTV 영상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어요. 바닥을 살피고 선반을 들여다보고 벽 쪽을 더듬던 그 모습이요. 저는 유리 파편을 치우는 것과 동시에 가게를 구석구석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주방 선반 아래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먼지만 묻어나왔죠. 싱크대 아래 배관 뒤쪽도 들여다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홀로 나와 테이블 아래, 의자 뒤,
카운터 서랍까지 하나하나 열어보았죠.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지나치고 있는 걸까? 저는 다시 한번 천천히 가게를 돌았습니다. 그때 카운터 옆 벽과 냉장고 사이의 좁은 틈이 눈에 들어왔죠.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어두컴컴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뭔가 작고 딱딱한 것이 걸렸죠. 작은 카드 지갑이었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신우이의 운전면허증이 보였어요. 그 옆에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죠. 이송이. 사진 속 신우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어젯밤 신우이가 유리를 깨고 들어왔을 때 떨어뜨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지갑이 발견된 위치는 냉장고와 벽 사이 가장 깊숙한 틈이었죠. 어젯밤에 떨어뜨렸다면 저런 안쪽까지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갑 위에 쌓인 먼지의 두께가 하루 이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훨씬 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던 거였죠. 그렇다면 신우이가 사흘 동안 새벽마다 찾아온 것도 유리를 깨고 들어와 10분이나 가게를 뒤진 것도 전부 이 지갑 때문이었을까요? 그 순간 무서운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관통했어요. 저는 카드 지갑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설마, 말도 안 돼. 라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카드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옆 가게로 달려갔어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장님이 계셨죠.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사장님 가게 외부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CCTV? 무슨 일이야, 가희씨? 얼굴이 하얗게 됐네. 저희 가게가 CCTV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달 전 영상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혹시 몇 달 전 영상도 남아 있을까요? 우리 건 하도 용량이 넉넉해서 한 1년치까지 저장돼. 언제 거 보고 싶은데? 저는 남편이 죽은 날짜를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묻지 않으셨죠. USB 가져왔어? 해당 날짜 앞뒤로 넉넉하게 뽑아줄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USB에 영상을 받아 가게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고 영상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제 가게에 설치한 CCTV는 신우이 사건 이후에 단 거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 가게 외부 카메라는 제 가게 입구를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어요. 영상을 남편이 죽기 하루 전 저녁부터 재생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남편이 가게 앞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저와 남편이 나란히 가게 문을 나서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저희의 뒷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죠. 남편이 가게에 혼자 남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빠르게 돌리지 않았어요. 한 프레임도 놓칠 수 없었죠. 밤 11시, 가게 앞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새벽 1시, 아무 움직임이 없었죠. 새벽 1시 42분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후드를 뒤집어 쓴 사람이었죠. 그 걸음걸이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신우이가 가게 앞에 멈춰섰죠. 잠깐 주위를 살피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신우이가 가게에서 나왔죠. 들어갈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뛰고 있었어요. 허겁지겁 도망치듯 골목 끝으로 사라졌죠. 저는 영상을 멈추었습니다. 새벽 1시 42분. 신우이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이미 그 안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였어요. 신우이는 그것을 보았죠. 보고도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쳤죠. 쓰러진 남동생을 두고 그냥 뛰어나간 겁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죠. 만약 그때 신우이가 119를 불렀더라면 남편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남편의 친누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지갑은 바로 그날 밤에 떨어진 거였죠.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집으로 와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 나도 올케한테 할 말 있었어. 잘 됐다. 서류 가지고 갈게. 신우이는 1시간 뒤 제 집에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에 당당함이 가득했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올케, 이거 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야. 이송이 이름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이건 가게 처음 열었을 때 임대차 계약서. 전부 내 이름이라고. 이래도 내 가게가 아니라고 할 거야. 신우이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한 손으로 받았죠.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밀어치워버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데. 올케 지금 장난해? 저는 신우이를 바라보았어요. 아무 표정 없이요. 형님, 하나만 물을게요. 뭔데? 성재 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날 밤에 가게 온 적 있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죠.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있어요, 없어요? 올케, 왜 이래? 있어, 없어? 없다니까? 내가 왜 새벽에 거기를 가? 무슨 헛소리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신우이 앞으로 화면을 돌렸죠. 새벽 1시 42분. 후드를 뒤집어 쓴 신우이가 가게에 들어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 뒤 도망치듯 뛰어나오는 모습까지요. 신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게... 네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성재 씨는 이미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너 그거 봤잖아. 봤으면서 왜 119 안 불렀어? 나는 네 동생이 쓰러져 있는 걸 봤으면 구급차를 불렀어야지.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였잖아. 그 전화 한 통이면 성재 씨 살 수도 있었어. 내가 새벽 2시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거든? 근데 네가 본 건 1시 42분이야. 의사가 그랬어. 조금만 빨리 발견했으면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때 네가 불렀으면 성재 씨 살았다는 말이야. 신우이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형님, 왜 신고 안 했어? 말해보라고. 너 설마 성재 씨가 죽으면 그 가게가 너한테 상속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119 안 부른 거니? 신우이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구급차 안 불렀어? 왜 도망쳤어? 대체 왜? 신우이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대답하지 마. 어차피 무슨 대답을 하던 넌 오늘 나한테 죽을 테니까. 저는 그대로 오른손으로 신우이의 뺨을 후려쳤죠. 신우이 고개가 돌아갔고 저는 다시 왼손에 잡히는 물컵을 쥐고 그걸로 신우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내 남편이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넌 그걸 보고 도망을 쳤어? 사람이 어떻게 그래? 피가 섞인 친동생이잖아. 아파. 놔줘. 미안해. 살려줘 올게.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저와 신우이가 동시에 멈추었죠. 시어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거실까지 들어오셨어요. 병원에서 나오신 게 분명했습니다. 송이야, 지금 가희가 한 말이 사실이야? 성재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냥 도망친 거야? 사실이냐고? 신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무서웠어. 성재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신우이의 뺨을 내리쳤죠. 무서웠다고? 무서우면 119를 불러야지. 네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웠어? 인간이 어떻게 그러니?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시어머니는 오열하셨어요. 신우이는 뺨을 감싼 채 뒷걸음질을 치다가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뛰어나갔죠.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신우이가 나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죠. 어머니, 왜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며칠째 전화를 해도 목소리가 이상하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와봤다.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급히 들어온 거야. 들어오다가 다 들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내 몸은 됐다. 내가 살아서 뭐하니?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에 고여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가희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어떻게 남매끼리 고작 돈 때문에 저럴 수가 있니? 동생이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 도망을 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짐승도 저러지는 않어. 짐승도. 짐승만도 못한 게 내 딸이구나.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우셨어요. 어깨가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죠. 성재 불쌍해서,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니? 불쌍해서 어째? 내가 미치겠구나. 차가운 바닥에 혼자 쓰러져 있었는데 누나라는 애가 그걸 보고 도망을 가? 전화 한 통이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웠니? 그 가게가 동생 목숨보다 중요했냐고. 어머니,
가희야, 내가 저런 걸 낳았다는 게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성재한테 미안해서 내가 죽고 싶어. 이 못난 엄마가 저런 걸 낳아서 네 남편이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죄인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제발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절대로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더 꽉 안았어요. 시어머니의 마른 어깨가 제 품에서 계속 흔들렸죠.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울음은 차라리 소리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새어나오지 못한 비명이 온몸을 타고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누군가 분명히 보았다는 사실이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보고도 지나쳤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남편의 피부치였다는 것이 더 잔인했죠. 구급차를 불렀더라면 남편이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생각이 저를 가장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소리내어 울었죠. 시어머니와 저 두 사람의 울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가희야, 내 어머니, 송이를 경찰에 신고해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시어머니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경찰에 고발했어요. 유기치사죄가 적용되었죠. 재판이 진행되었고 신우이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5년형이었어요. 판결이 내려지는 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다시는 널 보지 않을 거다. 나한테 딸은 없어. 성재가 죽은 날 내 딸도 죽은 거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남편이 남긴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새벽이면 남편이 서던 자리에 서서 육수를 올렸죠. 혼자서도 가게는 돌아갔어요. 남편이 다듬어 놓은 레시피가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가끔 장사를 마치고 홀 불을 끄면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가 보였죠. 그때마다 저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 불을 껐어요. 사건이 있고 1년 뒤 시어머니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석 달을 버티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병이 되고 그 병이 결국 시어머니를 데려간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남편 곁에 모셔드렸죠. 그리고 다시 8년이 흘렀습니다. 한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하은이도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도 단단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핸드폰에 부고 문자가 떴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추었죠. 이송이, 신우이였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결국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이웃이라는 분이 조용히 말해주셨죠. 신우이는 판결이 난 직후 이혼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5년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출소한 지 1년 만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혼자 집에서만 생활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고독사였어요. 저는 신우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신우이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보았죠. 미움도 연민도 용서도 아닌 감정이 가슴 어딘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돌아섰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며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